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2021년 기준으로 3년째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북한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반증이겠죠. 자, 웬일일까요? 그런데도 요즘에 평양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북한에서 왜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오셨습니다.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나타난 북한의 신세대 남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건축가 하면 그 건축가계론의 이재용 씨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분들은 훨씬 더 멋있고 아마 그 MZ 세대의 취향에 맞을 텐데 저는 이게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마 좀 훨씬 더 고리타분할 겁니다. 고리타분하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독특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근대 도시 건축 연구회 회장이시면서 북한 건축하고 주거문화를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이런 강의가 있네요. 요즘에 이제 매체에서 북한이 뭐 이런 아파트를 지었다, 주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동향이 많이 보도되곤 하는데 뭔가 저희 시선에서 북한의 건물들을 보면 좀 공통적인 어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슷한 점들이 보입니다. 북한의 건축물을 관통하는 뭐랄까요, 컨셉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달라서 그 TV 화면을 통해서 북한의 생 얼굴, 민낯이 그대로 보여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 시각적으로 우리의 도시 건축과 비교하게 되는데 아마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경관을 좌우하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도시에서의 그런 업무 시설보다는 공동주택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한다거나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공공에서 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인민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어지는 건물들도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건축을 짓게 되는데 아마 7,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취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대화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TV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평양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미니 씨는 평양에서 오셨잖아요. 어떤 데 사셨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면 좀 선물이 좋은 분이네요.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선물 받은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집을 이제 공급을 해주니까 그런 집에서 저희는 이제 단칸방에서 4식구가 모여 살았고 외할머니네 집도 그 한 방 3개짜리에서 한 2세대가 있었었고 몇 층짜리였어요? 저희는 5층짜리에서 3층에 살았었거든요. 어쨌든 되게 평양은 좀 집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항상 그걸 느꼈던 그래도 것 이제 같아요. 남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네. 북한에서 지었다는 큰 막 주상복합 같이 생긴 초고층 아파트들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때도 있었나요? 네, 있긴 있었는데 전혀 평양에 있을 때는 그런 아파트들이 부럽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평양에서는 가장 로열층이 전기가 잘 안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잘 안 다니고 해서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굉장히 고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40층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낮은 층에 항상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높은 층에 살아도 높은 아파트에 살아도 전혀 부럽지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압도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높아야지 좀 비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굉장히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 수많은 선전 행사가 벌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김일성 광장, 그리고 그 주변에 인민대학습당,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보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얼핏 봐서는 뭐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나 러시아의 붉은 광장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김일성 광장, 크레물린 궁, 크레물린 붉은 광장, 그다음에 그 천안문 광장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 광장이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얼핏 보면. 그렇죠. 얼핏 보면 사실은 그 세 곳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붉은 광장, 크레물린 궁과 그 옆에 있는 광장인데 붉은 광장 그러면 우리는 이게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배웠던 그 인상 때문에 네. 그렇지 빨갱이 국가의 온조니까 그래서 붉은색으로 저희는 한거 아니에요? 붉은색이구나 아니에요? 라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붉은 광장은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건축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광장의 이미지랑 아주 절묘하게 잘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우리가 테트리스 게임 많이 봐서 나온 음악 그래서 거기에 또 양파 모양의 그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맞아요. 성당이 그거 다 있죠.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의 성당인데 그 성당이 사실 붉은 광장을 딱 가는 전 가장 두드러진 랜드마크처럼 보입니다. 종교, 왕 이런 거 다 부숴야 되는 그렇죠. 국가인데 그게 정중앙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 광장 중심에 있고 그 맞은편에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레물린궁 맞은편에는 백화점이 있다는 자본주의 상징. 그렇죠. 보통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상징인 그 구경백화점이 거기에 오, 이해가 있죠. 안 돼. 반동분자 이러면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징 아니에요? 우리가 그 7, 80년대 또 그 이전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반공교육을 열심히 받고 자란 세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공간 구조고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천안문 광장인가요? 천안문 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자금성. 네. 자금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금성이 주인이 아니라 자금성 앞에 광장 있고 그 맞은편에 인민영웅 기념비가 하나가 있고 그 뒤에는 모택동 기념당이 있습니다. 모택동 기념당에 있는 거 생각하면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썼던 김일성 광장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그렇죠. 하죠. 근데 그 주변에는 이제 똑같이 박물관이 있고요. 공통점을 뽑으라고 하면 세 곳 다 박물관을 끼고 있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물관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놓은 것 같고요. 네. 그에 비해서 김일성 광장 같은 경우는 광장 주변에 도서관이 있고요.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죠.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에 그렇게 도서관과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대학교 캠퍼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대학교 캠퍼스가 보면 캠퍼스 코어의 중심에는 학생회관, 그다음에 본부, 도서관이 있죠.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대학의 중심은 학생이니 학생들이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의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해서 나라의 동량으로 커라. 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북한 김일성 그렇게 광장이요? 보면은 김일성 광장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나라의 주인은 인민들 여러분이니 열심히 책 보고 말도 안 돼. 미술관도 보고 박물관도 보고 그래서 교양을 통해서 훌륭한 인민으로 자라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과 자금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 역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네. 치면은 사실은 김일성 광장은 그러한 궁고를 배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새로운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 지향적 가치를 담아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사실 지금 식량 사정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반적으로 큰 공사의 대부분은 이제 그 주택 관련이고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사업이죠. 관광은 이제 원산 그 갈마지구가 가장 대표적인 일 텐데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짓고 생산해야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상에서 노력은 하죠.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점이 다른 거죠. 예.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사회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 그게 미래과학 도시인가요? 네.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보였는데 왜 이런 신도시를 짓고 있는지 보여지기 위해서만 그런 건지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짓는 건데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 갖고 있는 큰 원칙을 조금 후퇴했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도시 계획은 자본주의 도시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대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도시가 모든 사회학의 온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도시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대도시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도시를 여러 그룹을 고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네트워크화하겠다는 것이 사회주의 도시계의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도 대도시로 가면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죠.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건축 수명이 교체 시기를 놓친 게 일단 있어요. 우리도 70년대에 재건축되듯이 70년대 평양도 재건축이 1차 붐이에요. 아마 한번 보셨을 천리마 거리나 남상태 거리 같은 데 대부분 그때 70년대, 80년대에 바뀌면서 30층, 40층짜리 건물들이 쭉 올라가는 게 1차적인 평양의 도시의 변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한 90년대 바뀌어야 될 시점에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도 경제가 몰락하며 그 기회를 놓쳤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집권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짧은 시간에 밀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과도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새로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처럼 또 홍보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만 눈에 띄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면 느낀 게 저희 건물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사실 이런 얘기는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참 재미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 감사합니다.